15화 줄거리.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종상은 개성과 서울을 잇는 경의선에 몸을 실으며 을사조약 체결 후 비분관계했던 조선인의 모습과 기차를 신기해하며 몰려드는 궁색맞은 조선인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조선의 현실에 괴로워한다. 종상은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에 대한 막연한 채무감에 시달린다. 어린 딸을 6년 만에 얻은 종상이는 혼인식 참여 후 일본 유학을 마치고 처음으로 급히 보자는 전보를 보낸 박승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유경사업에 자본을 댈 것을 제안하는 박승재는 후쿠자와 유우키쿠를 경애했고 조선의 당면 현실에 후쿠자와 유우키쿠식의 계몽주의를 적용하려 들어 종상이를 실망시켰으며 친구를 외면하게 했다. 한편 배시집에서 자라고 있는 태남이는 망나니 짓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태남을 데려오는 문제로 태임과 종상은 종종 갈등을 겪는다. 종상이가 처음 계획한 사업은 은행이었다. 개성상인끼리는 예로부터 다양하고도 합리적인 금융제도를 자체 내에 가지고 있어서 같은 업자끼리 신용만 얻으면 자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다. 환도중이라는 돈의 거간이 신용과 비밀을 보장하고 시변을 결정하고 어음의 신용이 절대적인 건 거의 근대적인 은행을 방불케 했다. 또 제 집에서 부리던 사환을 독립시키고 미천을 대줄 때는 이자를 덜 받기는커녕 가오리라 해서 당시에 통용되는 이자보다 오리를 더 받음으로써 책임을 무겁게 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의변이라 해서 이자를 안 받거나 탕감해주는 제도까지 있다는 건 은행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인간적인 신축성이었다. 그러나 이 번영하는 상업도시를 한 발자국만 벗어나 농촌으로 가면 사정이 판이했다. 특히 자금의 회전이 느린 삼포는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삼농사가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해도 6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간한 자본 가지고는 견뎌내기 힘든 농사였다. 든든한 송상이 뒤를 대는 삼포 아니면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해 6년을 채 못 참고 야반 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종상이가 어려서부터 익히 보아온 바이나 근래엔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농촌의 돈줄까지 조종하고 있어 그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종상이가 목숨 걸고 절박해낼 때만 해도 일본인들이 어수룩할 때였다. 지금은 미끼만 던질 뿐 미끼의 임자가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개성지방의 인삼을 특히 탐욕하는 그들인지라 그 미끼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었다. 태임이와의 신접살림에 푹 빠져있는 동안도 종상이는 샘말과 강릉골과의 왕래만은 빈번하다 할 만큼 유지해왔고 그 고장을 통해 날로 피폐해져가는 농촌 사정을 바로 짚어보려고 정신을 바짝 차렸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줘야 할 게 일본인이 아닌 조선 사람의 돈줄을 대주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실행에 옮길 자신도 서 있었다. 근대적인 은행을 설립한다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은 아니나 마침 몇 사람씩 합자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유행할 때였다. 철도부지 사건으로 한 차례 종상이 덕을 크게 보고 난 이성이가 종상이가 사업만 벌이겠다면 무슨 사업이든지 무조건 도와줄 뜻을 비춘 것도 용기가 되었다. 일단 마음을 굳힌 종상이는 서울서 책을 사다가 독학으로 상업을 공부하면서 일본에 가 있는 승재한테도 은행에 관한 책을 붙여달래서 연구해가며 은행 설립의 계획을 착착 세워갔다. 그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면 전문인을 맞아들일 생각까지 했지만 자본주는 이성이가 규합해 주려니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종상이가 은행 설립의 지지와 세부 계획을 탁상에서 완성시켜 이성이한테 표보였을 때 왜 하필 은행이냐고 대뜸 실망부터 하는 것이었다. 이름이 은행이 아니다 뿐 가장 합리적인 금융제도인 시변이 있는데 은행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다. 자고로 신용 있는 개성상인치고
돈 없어 장사 못하는 사람 봤냐는 거였다. 또 돈 가지고 놀리지 못하는 개성 사람도 놀리고 떼일까봐 안다라는 개성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만하면 보이지 않는 은행이었다. 그런 은행을 근교의 농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눈에 띄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더니 아니 시골 사람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펄쩍 뛰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는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했고 신용이 통하는 그들끼리만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종상이는 회사 그 배타성을 뚫지 못했으므로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공들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그때 비로소 개성상인의 정체를 바로 인식한 것처럼 느꼈고 자신은 결코 순전한 개성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차렸다. 시간을 들인 것 외엔 손해난 게 없건만도 그는 은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처럼 자존심이 욱신거렸다. 또 은행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셔요. 난 처음부터 탐탁지 않으시다. 돈 장사라는 것도 과히 좋은 장사 같지 않았지만 그 삼촌이 어드런 삼촌이라고 동업이 아랑곳이니까.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한다는 옛말도 있듯이 아주 모르는 척만 안 하고 지내면 무방한 게 처삼촌인데 그동안 실상 너무 잘해드렸기에 야속한 대접도 받은 거려니 생각하셔요. 은행보다는 학교가 어째 솔깃하네요. 아까는 그 친구와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하지 않았소. 학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 동업이 좋다고는 안 했시다. 임자는 학교가 무슨 장사인 줄 알아. 돈 버는 일이 아닌 것쯤은 알고 있으니 염려 마셔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윤치호 어른 같은 큰 부자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감요. 그해 윤치호가 설립한 한영서원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았다. 종상이는 문득 태임이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태임이의 재산에 대해 밖으로 난 소문 이상은 모르기는 혼인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건 태임이가 특별히 내숭스럽거나 부부됨을 단지 정과 몸을 썩는 데만 국한시키려들 만큼 이욕이 남달라서라기보다는 종상이가 일부러 무관심한 탓도 있었다. 태임이가 혼수와 함께 가져온 돈깨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혼인하고 얼마 안 돼서였다. 저게 그 소문난 돈깨요. 예. 소문대로요. 예. 어머니가 저것 때문에 몸을 못 쓰게 되어 종당엔 우물에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왜 언짢으시니까? 뭐 언짢을 것까지야. 종상이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소문대로냐고 물은 뜻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은이 가득한가였다. 태임이 역시 딴청을 달래서가 아니라 그 돈깨가 술모로서보다는 가슴을 우비는 기억 때문에 더 소중한 때문인 듯했다. 종상이는 또 언젠가 돈깨 위에 걸터 앉아있는 아내를 본 적이 있었다. 아내가 입덧을 할 적이었으니 가장 최근의 일이 될 것이다. 입덧하는 아내가 신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안에 들어와 볼 적이었다. 안방에 아내는 없었고 집안이 휘했다. 휘한 느낌 때문인지 남의 집을 엿보는 듯한 기분으로 열린 머리방을 들여다보았더니 돈깨 위에 걸터 앉아 발장구를 치고 있었다. 연분홍 치맛자락 밑으로 버선코가 앙증맞게 간들댔다. 철없는 계집애 같은 그런 몸짓과는 달리 안색은 충충하게 그늘져 보였다. 무엇인가 몽땅 들려있는 넋을 접하는 것 같아 얼른 내려오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때도 태임이는 딴청을 부렸다. 방골에 빠질까봐 그러시니까. 이 돈깨 때문에 방골에가 빠졌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한창 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길 거예요. 화폐개혁 때는 처삼촌들한테까지 큰 도움을 준 종상이었다. 태임이도 의당 의논을 해올 것을 기다렸으나 감감하길래 혹시 백동정 가진 거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없어요. 그런 건. 우리 건 다 천국 말구분인걸요. 그것도 못 쓰게 되나요? 그것도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니 얼마나.
그때 종상이는 조금이라는 아내의 변명에 불쾌한 배반감을 느꼈던 듯 싶다. 아니면 아내의 조금은 그의 조금과는 단위가 다르리라는 거리감이든지. 아무튼 종상이의 목소리는 곱지 않았다. 못 쓰게 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쬐끔. 아내는 멱살이라도 흔들어주고 싶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고 종상이가 아내를 이제와는 무관한 여자거니 여기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거기에 대해 궁금해하길 한사코 자제하고 있었다. 언젠가 태임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도깨비가 갖다 준 재물로는 얼른 땅을 사는 게 수래요. 도깨비가 재물을 갖다 주기도 하나. 왜 있잖아요, 벼락부자들. 뭐해서 벌었는지 애쓴 흔적 없이 벼랑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재물은 도깨비가 갖다 준 것밖에 더 되남요. 도깨비란 놈은 본디 질정한 마음이란 게 없는 괴물인지라 마음 내키는 대로 재물을 갖다 놓았다가 언제 찾으러 올지도 모른대요. 찾으러 왔다 하면 제 재물이 불어났든 줄어들었든 딴 걸로 바뀌었든 몽땅 도로 갖고 간대나 봐요. 그렇지만 땅을 사놓으면 내 기퉁이에다 말뚝을 박아 새끼줄을 매고 밤새도록 끌다가 결국 내 말뚝만 가지고 간다니 우습죠. 종상이는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듣지 않고 혹시 땅을 예다 재다 사모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곤 했다. 서해랑 집에는 태임이 외가 쪽 식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드나들고 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면 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데 하고 아내의 재산의 행방을 은근히 탐색하려는 마음과 그걸 치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늘 갈등하고 있었다. 서울엔 여자들만 다닐 수 있는 고등과가 여러 생겼다면서요. 또 학교 얘기였다. 그렇소. 개화사상은 사람을 지체에 따라 귀천으로 구분하는 걸 부당하게 여기듯이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는 것도 옳지 않게 여기니까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배울 기회를 주려는 거요. 그래도 소문으로는 대감들의 소실이나 소실의 딸들이나 학교를 다닌다던데요. 여편네를 대문 밖으로 내돌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누습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야 하겠소만 차차 달라질게요. 안 달라져도 우리 갓난이는 학교에 보냅시다. 아주 높은 학교까지. 아직 3, 7일도 안 된 애를 놓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우리 아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임자가 어드래서. 저 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제 팔자에 제가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남자들이 알 까닭이 없죠. 아마 미물도 그렇지 않을 거려. 지네들 세상에서 지희들끼린 말이에요. 만약 학교만 없었다면 난 우리 아길 그런 불쌍한 조선 여편네를 만드느니 차라리 남복을 시켜 키웠을 거예요. 태임이는 그런 소리를 꿈꾸던 몽롱한 소리로 속삭였기 때문에 종상이는 픽 실소하고 말았다. 하늘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흐려있고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한두 집 김장을 미루고 있는 집 채마밭 배추 포기도 청청함을 잃고 누런 우거지빛으로 남아 있었다. 때는 김장때가 겨워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개딱지만한 제완내 초가삼간에서 물동이를 린 새색시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엊그저께 장가든 제완이 댁이었다. 무채색으로 침침하게 가라앉은 풍경 속에 나타난 새색시의 다홍치마 노랑 저고리는 생뚱스럽도록 당돌해 보였다. 태남이는 얼른 나무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배서방이 가은에 긁어다 쟁여놓은 갈림 나무더미는 집채만했다. 몸을 숨기고 새색시를 지켜보는 태남이의 눈에선 야비한 충동이 파문처럼 일렁였다. 재완이는 태남이와 동갑나기였다. 그러나 유난히 잔망해 태남이 어깨 밑에서 알찐댔고 성품이 소심해서 태남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입에 혀처럼 순종했다. 그러나 못된 짓에 마지못해 따를 때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겁을 먹고 호둥대서 태남이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이웃에서 같이 자랐건만 자랄수록 덩치의 차이가 나 친구라기보다는 만만한 수아처럼 논보던 재환이가 먼저 장가를 간 것이다. 내가 아직 머리꼬랭이를 느리고 있는데 저 녀석이 상투를 틀어. 태남이는 재환이의 상투를 생각만 해도 배알이 꼴렸다. 만나만 봐라. 상투채 느티나무 가장기에 매달고 볼기를 칠까? 숫째 싹둑 상투를 잘라버릴까? 이렇게 벼르고 있던 차에 색시를 만난 것이다. 이름만 셋말이지 마을의 우물은 동구밖에 하나밖에 없었다. 색시가 재환이보다 3살이 위라던가. 키도 제법 혼출하고 어깨가 나부죽해 옷 입은 태도 났다. 여자들은 이물리면 엉덩이를 잘 휘둘렀다. 색시도 물동이를 여서 그런지 팡파짐한 엉덩이를 안팡지게 휘저으며 우물로 가는 걸 태남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물 한 동이를 인 색시의 앞모습은 더욱 볼만했다. 이마로 떠는 물방울을 뿌리치는 손은 솜솜옥수는 아니었지만 두둑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재환이한테 시집 온 걸 보면 오죽한 집 딸일까마는 한참 고울 나이라 그런지 다홍 옷고름을 휘날리는 모습이 군침이 돌 만큼 아리따웠다. 그러나 태남이의 눈은 정확하게 조준한 총구처럼 잡념 없이 오로지 호시탐탐했다. 새색시의 아장걸음이 마침내 조준거리 안으로 들어오자 태남이는 잠깐 입가를 실룩거리더니 쌩 하고 돌팔매를 날렸다. 에그머니나. 색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물동이는 두 동강이 나고 색시는 홈빵 물벼락을 맞았다. 색시는 울상을 하고 발을 굴렀고 서툴게 찐 쪽에서 은비녀가 빠질 듯이 곤두섰다. 나무더미 뒤에서 손살같이 달려나온 태남이가 뒤에서 색시를 꽉 껴안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 태남이의 솥뚜껑 같은 두 손바닥을 달덩이처럼 부푼 색시의 젖무덤이 가득 채웠다. 그 망신을 누가 볼까 두려워진 색시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남자의 손등을 물어뜯었다. 태남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색시를 풀어주고 나서 쌍년, 너희 서방이나 물어라. 욕을 하고 나서 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휘적휘적 제 집 쪽으로 돌아왔다. 그에겐 이미 한바탕 장난을 즐기고 난 망나니 티도 조숙한 정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의 쓴맛 딴맛 다 본 늙은이처럼 삭막한 얼굴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집 뒤로 돌아 오줌독에다 오줌을 갈겼다. 바지춤을 여미고 나서도 태남이는 우두커니 오줌독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태남이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사랑도 정욕도 아니었다. 나는 누굴까? 그 생각이 미치도록 그를 괴롭혔다. 그의 온갖 못된 짓은 그 물음이 일으킨 광풍이었고 그 한바탕에 미친 바람이 잔 후에 남는 것도 회답이 아니라 같은 물음이었다. 그 물음에 사로잡힌 후부터는 글을 읽는 것도 일을 거두는 것도 시답지 않고 무의미해 시시때때 한바탕 지랄이라도 치지 않으면 못 견디었다. 그제서야 배서방 내외는 태남이를 감쪽같이 자기 자식으로 기르지 못한 걸 후회해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배서방 내외도 태남이가 누군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복댕이로 들어와 애물단지로 자라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복해야 태남이 그 망종이 한바탕 미친 지랄 끝에 배서방 내외더러 자기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도 네, 그렇죠 하고 순순히 따랐겠는가. 태남이 쪽에서 곧 실증을 내서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런 지나친 오냐오냐는 결과적으로 태남이를 더욱 난폭하고 외롭게 만들었다. 태남이는 이렇게 백방으로 자기가 배서방네 씨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밖에 무엇이라는 걸 알아내진 못했다. 미칠 노릇이었다. 오줌독을 들여다보던 태남이는 문득 손등의 아픔을 느꼈다.
손등은 점점이 이빨 자국을 드러내고 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손등을 핥고 나서 육실할련 신음했다. 배서방댁은 태남이의 명주 두루마기를 고쳐짓고 있었다. 옥색물을 들여 반들반들 다듬이살을 올린 태남이의 단벌 나들이 옷은 지어놓은 지는 몇 년 됐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해마다 고쳐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쑥쑥 자라는 태남이의 키 때문이었다. 이제는 더 낼 솔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발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으련만.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싶어 부랴부랴 단과 솔기를 얀야치 내서 다시 꿰매면서 이렇게 비는 마음이었다. 해마다 한두 번씩 들르는 종상이가 곧 데려갈 뜻을 비치기만 한 지 몇 년째 되고 있었다. 옥색 명주 두루마기는 떠나는 태남이에게 입혀보내려고 장만해 놓은 나들이 옷이었다. 진솔인 채로 해마다 고쳐짓는 게 일이었다. 또 그 짓인 게야. 마실에서 돌아온 배서방이 인두 꽂힌 지라로에다 곰방대를 쑤셔 박으면서 볼멘 소리를 했다. 아침나절 까치 우는 소리도 못 들으셨으니까. 까치 올 때마다 데리러 왔으면 그따위 망종 100을 길러도 모자라겠네. 들으면 어드럭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아이 덕에 그동안 끼니 걱정 안 하고 여러 자식 길러낸 생각을 하시구려. 임자나 그러구려. 선반에 모셔놓고 대련님이라고 하든지 마마님이라고 하든지. 그 복댕이를 아까워서 어드럭해 내주려고 두루막은 꿰매누. 배서방은 단단한 나무뿌리처럼 울퉁불퉁 못이 박힌 커다란 주먹으로 괜히 삿대질을 하며 역정을 내다가 저절로 심란한 얼굴로 가라앉았다. 배서방 댁은 몇 년 동안의 폭삭 늙은 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숨을 안으로 들이마셨다. 태남이는 돛돌 밑에서 그런 소리를 다 엿들었지만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멍한 얼굴로 제가 거쳐 하는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고 귀를 곤두세웠다. 멀리서 뚜벅뚜벅 신식 가죽신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작년에 처음 본 종상이의 구두는 끝이 뾰족하고 얼굴이 비치게 반짝거리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몹시 났다. 태남이는 가끔 꿈결에서도 그 가죽신 소리를 들었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그의 존재가 그를 향해 다가오는 소리였다. 가슴만 바작바작 조이게 하고 사라져가던 그 환청이 오늘은 좀 달랐다. 실제의 소리처럼 확실해지더니 큰 기침으로 변했다. 까치가 예고한 대로 반가운 손님이었다. 배서방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종상이를 맞았다. 사랑채가 따로 없는 배서방 내인지라 종상이는 안방으로 들었다. 배서방 댁이 황망히 시침을 뜨던 두루마기를 웃방 장지문 밖으로 치우고 나서 걸레로 돗자리를 훔치고 종상이가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수인사 끝에 마침내 종상이는 배서방 내외가 고대하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태남이를 거두어 길러주신 은혜 백골난망이외다.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더하다는 걸 모르진 않사오나 이제 때가 된 듯하여 그 애를 데려갈까 하오니 너무 박정하다 마옵시길 바랄 뿐이외다. 배서방 내외가 기다리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건만 그들은 얼빠진 얼굴로 서로 마주 볼 뿐이었다. 배운 사람다운 종상이의 정중하고 격식적인 인사치레가 되레 이 순박한 사람들의 기쁨을 반감시킨 모양이었다. 배서방 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겔, 우리 태남일 데려가시겠단 말씀이시니까. 정말 데려가시려고요. 배서방도 곁에서 토를 달았다. 종상이는 억지로라도 기른정에 매달리는 신용을 할 것 같은 그들에게 미리 진저리를 내면서 차가운 얼굴로 호주머니에서 쉼표와 돈을 꺼냈다. 돈은 10원이나 되었다. 예시다. 이거면 되겠시니까. 종상이는 물론 쉼표와 돈을 포함해서 묻고 있었다. 벼랑간 배서방 댁이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를 보내고 어드렇게 살고 남의 자식 길러 효도받을 욕심은 애저녁에 안 부렸지만 이렇게 획 떠나면 눈에 밟혀 어이 살고 뱃서방 댁에 검버섯 핀 뺨엔 정말 눈물이 번들댔다. 커다란 기쁨과 일말의 허망감이 감미로운 슬픔이 되어 풍성한 눈물을 자아내고 있었다. 뱃서방은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옆편네를 바라보다가 그 역시 서글픈 얼굴로 쉼표를 간직한 반다지 밑바닥을 뒤졌다. 그의 쉼표 역시 종상이가 가진 것과 같은 빛깔로 찌들어 있었다. 맞춰볼 것도 없는 걸 뱃서방은 일부러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맞춰보고 나서 딱 들어맞네요 라고 열적게 감탄을 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시니까요. 젊은 나으리하고 태남이하고 어찌 되는 사이신지요. 뱃서방은 벼르고 벼르던 걸 묻고 나서 괜히 히히 웃었다. 뱃서방 댁도 울음을 뚝 그쳤다. 간수하시지요. 전답이라도 조금 더 장만하실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종상이는 그들의 호기심을 묵살하고 그들이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있는 돈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전답 말씀을 하시니까 여쭙습니다만 뱃서방은 이렇게 어렵게 운을 뗐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작년에도 들은 소리였다. 재작년 겨울 태남이가 썰매를 타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이 붙어 썰매 막대기 꼬챙이로 한 아이 눈을 찔러 애꾸를 만들었는데 하필 3대 독자 외아들이라 그 부모의 비탄과 포악이 어찌나 심하던지 눈을 몇 마지기 떼어주어 그 분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다. 주시는 거니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그만한 논이나 벌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종상이는 순박해서 더욱 민망하게 욕심이 드러나 보이는 그들을 외면하고 딴청을 부렸다. 태남이가 안 보이는군요. 놀러 나가시니까. 예, 저 거시기 아마 집에 있을 거구먼요. 글방엔 다니나요? 어디 가요? 거기 안 다닌 지가 벌써 언젠데요. 요샌 잘 나가 놀지도 않아요. 심술이 잔뜩 났거든요. 왜요? 제 또래들이 웬통 장가를 드는 걸 보고 심사가 뒤틀리나 봐요. 데려가시면 장가부터 드리세요. 그래야 걔 마음 잡습니다요. 어느새 뱃서방 댁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임자도 참 대처에 가진 분들이 어드럽게 우리들처럼 혼인을 떡 먹듯 쉽게 하남. 걔가 머리꼬랭이가 남 부끄러 안 나가 노는 모양이니까 우선 상투 먼저 틀어주셔요, 나으리. 뱃서방의 말이었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단발을 시킬 작정이니까요. 바로 그때 태남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바깥에 찬바람이 온몸에 묻어 있어서 그런지 그 아이는 마치 광풍 같았다. 마침 두루마기를 꾸미느라 방 안에 나와 있던 반지꼬리 속에서 그 아이는 커다란 무쇠가위를 집어들었다. 미처 누가 뭐라거나 말릴 새 없이 가위로 자신의 머리꼬랑이를 쌍둥 잘랐다. 그리고 누런이를 드러내고 히히 웃었다. 에그머니나 망치캐라. 얘야 왜 이러는? 응? 이 노릇을 어드럭커는. 뱃서방 댁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얼뜬 소리로 나무랐고 뱃서방은 쓴 입맛을 다시며 외면을 했다. 그러건 말건 태남이는 머리꼬랑이를 잘라낸 상쾌함을 만끽하려는 듯 그 큰 두상을 설레설레 저었다. 오래 감지 않아 가닥가닥 엉겨붙은 머리칼이 곤두서니 그 모습이 여간 흉측하지 않았다. 나으리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용에 빠진 뱃서방이 겨우 한마디 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태남이의 난폭함에 대해선 이미 호소한 바가 있으나 이토록 극심한 꼴을 보일 줄은 몰랐었다. 아무리 총구석이라지만 단발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으며 지금도 양복 입고 머리를 밑만 깎고 윗부분은 남겨서 기른 종상이하고 면대하고 앉았건만 태남이 하는 짓은 자해 행위처럼 끔찍하고 민망했다.
종상이가 혹시나 그 아이를 데려가려는 마음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황망했는지도 모른다. 종상이도 그들의 속셈을 짐작하고 너그럽게 말했다. 괜찮시다. 놔두세요. 이왕 잘라버릴 머리칼인 거려. 또 아무 때 잘라도 자를 거고요. 종상이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섬찟했다. 사건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태남이의 인상에서 치명적인 피해의 예감 같은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태남이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생급스럽게 그런 강렬하고 불길한 인상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남남이 아닌 한 식구가 돼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 때문이었으리라. 배서방댁은 종상이가 태남이를 너그럽게 봐준 것에 감지덕지하면서 빨리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려고 서둘렀다. 휘딱 입성 갈아입자. 내가 이렇게 너 잘돼가는 날 있을 줄 알고 철 바뀔 적마다 내 나들이 온 만큼은 제일 먼저 꾸며놓곤 했더니만 이제서야 생색이 나는구나. 나들이 옷뿐인감요. 제가 입성을 워낙 험하게 입어서 낯이 안 나서 그렇지 제 입성만큼은 우리 형편에 과하게 겉옷이다. 정말이지 기운 옷 한 번 안 입히고 솜도 햇솜만 두어서 입혔시다. 우리가 아무리 나으리댁 은공에 이만큼 산다지만 쟤도 우리 공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요. 배서방댁이 태남이한테 하던 말머리를 종상이한테 돌리며 콧물을 훌쩍였다. 기른 정이 있는지라 막상 떠나보내려니 심란한 모양이었다. 윗방 장지문을 닫고 태남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배서방도 입속에서 웅얼대는 소리로 섭섭한 마음을 나타냈다. 제가 울떡증이 좀 있어서 그렇지 심지는 착한 아입죠. 지 마음만 내키면 곧잘 일도 거들고 거들었다 하면 장정 한 몫을 너끈히 해냈으니까요. 일을 시킬래서가 아니라 지가 저절로 지시나면 아무도 못 말렸습죠. 아따 저 양반 속도 없나배. 자가 그 장사 기운을 옳게 쓴 게 몇 푼어치나 된다고 역성을 드니까. 자 때문에 눈치 보며 맏자식을 며느리 보자마자 따로 내고 이 나이에 조속을 떼매고 사는 이내 신세는 어드럭하고요. 저런 옆편내 소갈머리하고 핏땡이를 맡아 14년이나 기른 공을 주둥아리 하나로 박살을 내내 그려. 배서방이 당장 제 마누라를 칠 듯이 눈을 부라렸다. 두 양주가 누가 더하고 덜하고 할 것 없이 엇비슷하게 태남이에게 넌더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무슨 의무처럼 구질구질 미운 정을 되새김질하려 드는 꼴은 종상이 보기에 민망했으므로 넌지시 말머리를 돌렸다. 글방에는 처음부터 다니기 싫어했으니까. 그런 건 아닙지요. 천자문 뗄 때 거정만 해도 훈장님 섰건 그라는 어른들 섰건 온통 총기 있다고들 일컬음거립쇼. 업무는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도 깨쳤으니 신통하고요. 천자문 떼고부터 몹쓸증이 생겨가지고 설라문에 지 마음 내키면 가고 안 내키면 안 가다가 흐지부지 글방을 그만두대요. 시방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들 잘못입죠. 지가 그만큼만 배워도 우리네 까막눈 집안에선 문장이니 더 배울 마음이 없어질 만도 합죠. 눈치 하나는 빠른 애니 장찬 구왕문으로 벼슬할 시상도 아니란 것 좀 몰랐을 리도 없고요. 날 공자왈 맹자왈 시킬 생각은 말아요. 옷을 갈아입고 나서 장지문을 밀어붙인 태남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옷이 날개라고 한결 신수가 훤해 보였다. 어디서 났는지 흰 명주 수건으로 쑥대머리를 가뜩이 싸맨 것도 보기에 괜찮았다. 어메, 어쩌면 이렇게 옷이 꼭 맞는. 동전이 하며 화장하며 그림 같네. 옷구름을 잘못 맸구나. 어쩐지 깃고대가 좀 울더라니. 배스방댁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두루마기 구름을 고쳐 매주었다. 태남이는 마다 않고 뻣뻣이 서 있었다. 종상이는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아 얼른 일어서며 말했다. 이분들한테 하직 인사 올리게나. 태남이가 넙죽 절을 했다.
뱃서방 내외는 그 절을 그냥 받기가 황공한지 엉거주춤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한방 사람들이 제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상이는 저 녀석이 아주 망나니는 아니렸다. 사람됨을 넘겨짚어 보려 했고 뱃서방 내외는 그들이 기른 씨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잠자코 있기가 무척 괴로웠고 태남이 역시 나는 누구이며 나더러 이 무지랭이 상것들한테 절을 시키는 저자는 누구란 말인가 하는 강한 의혹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작별을 했다. 뱃서방 내외와 딴살림을 낳아 한마을에 살고 있는 큰아들 내외가 기별을 듣고 달려와 작별을 아쉬워하며 오랫동안 배웅했지만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을을 벗어났다. 동지가 얼마 안 남은 초겨울 해는 다름질 치듯이 산마루로 기울고 있었다. 태남이는 저만치 앞서가고 종남이는 그의 긴 그림자를 우울하게 뒤쫓으며 어깨를 웅숭거렸다. 태남이가 멈춰서면서 말을 시켰다. 나으리, 내 돌팔매질 솜씨 볼차. 안 봐도 알고 있네. 내 소문이 송도까지 다 퍼졌으니까. 송도 사람들이 다 자네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퍼졌다고 할 수야 있겠나. 우린 앞으로 한 식구가 될 테니까 미리미리 자네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네. 중상이는 착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곰살맞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태남이의 눈엔 험상궂은 장난기가 번쩍였다.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소리도 아재는 못 들었소.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주먹만한 돌을 하나 집어들더니 허리통을 뒤로 깠다. 무엇을 겨냥했나 짐작할 새도 없이 돌판매는 입돌군 느티나무에 매달린 까치 둥지를 맞췄다. 둥지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놀란 까치들이 까옥대며 날아올랐다. 예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반기던 까치 소리건만 어슬어슬 땅거미질 무렵에 듣는 그 소리는 왠지 불길했다. 중상이는 그 아이가 그의 평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좀 전의 예감을 되풀이에 곱씹으며 으스스 몸을 떨었다. 태남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쭐우쭐 앞서갔다. 옥색 명주 두루마기는 솜을 너무 둔 듯 가뜩이나 큰 몸이 부대해 보였고 바느질 솜씨도 뱃서방댁이 자화자찬한 것만치 썩 빼어나질 못해 양쪽 무가 처진 게 우스꽝스러웠다. 태남이가 다시 걸음을 늦추면서 말을 시켰다. 성내는 부자니까. 글쎄, 밥 걱정이나 안 할만 하다네. 겨우라니. 나도 여태꺼정 밥 걱정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그건 그분들이 자네를 위해 받들었으니까 그렇지 밥 걱정 안 하고 살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라네. 앞으로 난 성내 식구가 되는 거니까. 왜? 그게 탐탁치 않나? 성은 도대체 누구야? 태남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야무지고 불손하게 물었다. 누구라니? 몰라서 묻나? 나으리래도 그만, 아재래도 그만, 성이래도 그만, 그 중에 어떤 게 맞느냔 말이야. 이 다음엔 뭐라고 불러줄까? 할아버지, 조카놈. 태남이가 아까부터 일관성 없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는 게 중상이 듣기에도 약간은 거슬렸지만 어린 녀석이 그런 숨은 뜻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고 있으리라곤 미처 몰랐었다. 자네 보기보다는 영특하구만. 축켜 세울 거 없시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욕이라는 거 다 아니까. 쯔쯔, 욕만 먹고 산 것 같군. 성은 도대체 누구냐니까. 이종상이라고 아랩니다요. 부리부리한 눈을 부릅뜨고 육박해오는 태남이의 기세에 중상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아 짐진 농조로 대꾸했다. 그럼 나도 이간가? 그렇진 않아. 중상이가 허덕이며 부인했다. 그럼 정가요. 천만에. 자넨 정가도 아니야. 그럼 난 누구야? 성내도 우리 식구는 아니잖아. 식구도 아니면서 왜 날 데려가?
차차 알게 될 걸세. 영특한 사람이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한가? 내가 성질이 급하다고. 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늙은이가 저 나무개라는 송도 부자일 거라는 걸 알아내는 데만 몇 년이 걸린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요. 남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성을 나는 몇십 년이나 더 찾아 헤매야 성질이 안 급하겠소. 미안하게 됐네. 그 영감택이 부자였다며 먹물이 모자랐나. 이름만 써놓고 남의 성을 빼먹을 게 뭐람. 말 삼가게. 그 어른은 예전에 돌아가셨다네. 알아요. 죽었으니까 그냥 놔두지. 살았으면 내가 그냥 놔둘성 싶어요. 주리를 틀어서라도 내가 누군지 불게 했을걸. 주리를 틀려야 할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네. 그분도 자네만치나 괴로워한 죄밖에 없다네. 종상이는 입 밖에 내진 않고 속으로만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쏘아보는 태남이의 눈길을 슬며시 피했건만 마치 그 아이의 궁금증이 옮아붙은 것처럼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 조숙하고 조악하고 영특하고 무서울 게 없는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소년 시절 얼핏 보았을 뿐인데도 선명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머리빵 아씨는 사기 그릇처럼 차갑고 교만해 보였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내가 그런 여자의 몸속에다 감히 불륜의 불을 지르고 저렇게 방자하고 싱싱한 씨를 뿌렸을까? 그런 느낌은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니라 질투도 섞여 있음직해서 종상이는 얼굴을 붉혔다. 내 놈은 누구냐? 대란 말이야. 태남이가 느닷없이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무수한 돌팔매질을 했다. 아무렇게나 던진 것 같은 돌은 하나같이 저만치 텅 빈 논 귀퉁이에 동그랗게 고인 군 우물에 가서 꽂혔다. 팔매질을 멋자 곧 파문은 가라앉고 군 우물은 오랫동안 닦지 않은 거울처럼 고요하고 둔탁하게 빛났다. 이윽고 태남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앞장섰다. 어두웠어야 서해랑 집에 당도했고 그동안 태남이는 먼저 말을 시키지 않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온순하게 했다. 어둠 속에서 태남이의 두루마기 구름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종상이는 연민을 느꼈다. 예상한 대로 태남이를 불러들이고부터 서해랑 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태임이와의 대면은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넘어갔다. 태남이는 식구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부터 물어보았으나 그 말씨가 공손했기 때문에 의당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알고자 하는 태도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태임이는 그들 내외를 누님과 형님으로 부르도록 하라고만 이르고 어떻게 촌수가 닿는 누님과 형님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얼핏 듣기엔 가장 친한 호칭 같았으나 남남끼리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인척관계로도 부부를 각각 누님과 형님으로 삼을 순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태남이는 그걸 무심히 넘어가는 듯했고 태임이 역시 덩치만 컸지 소문보다는 유순해 보이는 태남이에게 일단 마음을 놓았다. 비단 옷과 고기 반찬과 정결한 거처와 하인들의 융숭한 공대는 그 아이를 더욱 점잖게 길들일 수 있으리라 낙관까지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나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증은 지랄병처럼 예고 없이 도줬고 도줬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허공에다 대고 팔매질을 하는 대신 집안의 귀한 물건을 부수거나 하인한테 손찌검을 한바탕 해야만 나는 누구냐는 포효가 가라앉곤 했다. 태남이의 난폭함이 베서방내서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베서방은 가르쳐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르쳐 주었지만 이 집 식구들은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걸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던가 이 집에서 마음껏 호강을 하니까 자신의 출생을 이 집보다 훨씬 지체 높은 댁과 연관지어 꿈꾸기 시작한 허황한 상상력도
그 아이를 걷잡지 못하게 했다. 그 아이 까탈로 종상이는 태임이하고 자주 다투었다. 내 모랬소. 아무런 미련 없이 저 망나니를 집으로 들여서 꼴 좋구려. 아무 때 들여도 들일 아이였잖아요. 생전 안 들여도 그 애는 잘 자랐을 거요. 베스방네 사람됨은 그 정도는 믿어도 될 만했으니까. 어쩌면 당신은 베스방네 사람됨은 믿고 싶어 하면서 내 사람됨은 아무래도 좋단 말씀이시니까. 내가 그 애를 개다 내버려 두면 난 사람도 아니시다. 당신만은 그 사정을 알아줘야 할 뿐이 정말 야속합니다요. 알았어요. 내 말이 지나쳤나 보구려. 나도 홧김에한 소리지 아주 안 데려오길 바란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을 각오도 서 있지 않은 채 데려오기부터 서둘렀다는 건 큰 실수였소. 장가갈 나이 되도록 제 성도 모르면서 환장을 하지 않을 등신이 어둠에 있겠소. 그 애가 행패부려 싸요. 아주 마련 없이 그 애를 데려온 줄 알아요. 그렇진 않다오. 다 얘기해 줄 작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신 것처럼 그 아이가 관옥 같기만 했어도 난 벌써 그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줬을 거려. 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요. 태임이의 실토를 종상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애가 내 어머니가 실절해서 낳은 내 이부제라는 걸 그 애에게뿐 아니라 집안 내에까지 감추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애가 알면 어차피 아래 것들이 알게 되고 흉한 소문이니 날개 돋친 듯 퍼질 건 빤하니 이쪽에서 먼저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키울 작정을 했었다고요. 그 애가 관옥 같기만 했어도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애가 망난이어서 임자의 이부제 자격이 없어졌단 얘기요. 뭐요? 종상이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이지. 그 애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헌원장부로 자랐더라면 어머니의 실절이 쬐끔이나마 덜 흉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까진 망나니를 낳으려고 정절을 못 지킨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오죽 신이 나서 비웃고 짓밟겠어요. 그 망나니한테 마냥 당하는 게 낫지 어머니를 다시 욕보일 순 없어요. 이제서야 할아버지께서 왜 그 아이를 관옥같이 보셨는지 알 것 같군요. 정절을 못 지킨 며느리를 어떻게든 덮어주고 이해하려는 자애 때문이었어요. 진실을 은폐하려는 핑계가 타당하든 말든 진실과는 상관없는 임시변통의 성이라도 성을 가져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태임이가 아무리 시집 쪽으론 어른도 친척도 없는 안주인이라고 해도 친정 쪽으론 전시가가 번성한지라 이목 또한 번다해 새 식구를 간략하게라도 상면시켜야 할 경우가 많았다. 그때 얼떨결에 둘러댄다는 게 학교에서 신학문을 해볼 뜻을 두고 처음으로 대처에 나온 새꼴 외가부치라고 말한 게 빌미가 되어 전시가에선 태남이를 부르기 좋고 무관하게 손도령 하게 됐다. 또 막상 학교에 보내는 문제에 있어도 성은 있어야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새꼴 외가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곤 했다는 태남이의 생부 제득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끄는지도 오래거니와 설사 거처를 안다 해도 내줄 의사가 있는 게 아니니 태남의 성은 어차피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송가는 태임이에게뿐 아니라 태남이에게도 어머니의 성이나 아버지의 성을 못 따를 바에야 다음으로 가장 따라 마땅한 성이기도 했다. 태임이는 태남이의 출생을 목격한 단 하나 남은 증인인 새꼴 외삼촌 댁한테 부탁해서 외가의 친척 중에서 태남이의 민적을 올려줄 만한 집을 물색했다. 그리하여 태남이는 손태남이가 됐다. 그러나 태남이는 자기가 송가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부리는 지랄증도 가라앉지 않았다. 태남이를 민적에 올려 손태남이로 만들랴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한테 신학문의 필요성을 설득하랴 휘딱 1년 남짓 세월을 흘려보내고 나니 태남이는 그새 16살이 되어 있었다.
태남이 일이라면 처음부터 엇갈려 버릇해서인지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놓고도 종상이와 태임이의 의견은 맞지 않았다. 당시 개성에는 북부에 새로 생긴 공립소학교와 윤치호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있었다. 공립학교엔 주로 10살 안팎의 아동들이 입학을 했고 수요가 적기는 해도 여자아이들도 다니고 있었다. 반면 사립학교는 주로 20살 안팎의 뜻있는 청년들이 다니고 있었다. 설립자가 일찍이 개화한 민족주의자요, 기독교인인지라 설립 목적도 그를 깨우치고 지식을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같은 뜻을 펼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고 있었다. 종상이는 태남이를 그 사립학교에 보내고자 했고 태임이는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다. 학부에서 인가하고 나라가 재정을 담당한 학교가 개인이 세운 학교보다 튼튼하고 앞으로 성공하는 데 유리할 거라는 게 태임이의 생각이었다. 더 알아보고 말 것도 없다니까요. 분열이를 공립학교에 넣은 것만 봐도 알만하잖시니까. 그 작은 숙부가 어드런 숙부며 분열이는 또 어드런 분열인지 아시잖아요. 앞뒤로 얼마나 재고 알아보고 나서 그리로 보냈겠시니까. 전처만에 대를 이어 어린 나이로 동해랑 집에 당주가 된 분열이에 대해 태임이는 아직도 경쟁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처녀의 몸으로 아래 것들을 추상같이 거느리며 몇 년을 홀로 지키던 동해랑 집이었다. 죽는 날까지 그곳을 안 떠난다 해도 여자의 몸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집에 집착한 나머지 태남이가 그 집 주인이 될 수는 없을까 망년된 꿈까지 꾼 적도 있었다. 태임이도 이제 그게 이룰 수 없는 억지라는 걸 알 만큼은 철이 났으련만도 태남이를 매사에 분열이와 견주어 생각하려는 무분별한 경쟁의식은 여전했다. 그러나 분열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자랄수록 용모 또한 준수해짐으로써 종가의 당주로서의 지각과 채통을 갖추어 갔고 그런 아들에게 쏟는 이성이의 기대와 정성도 여간이 아니었다. 타고난 자질에 있어서나 주위의 촉망에 있어서나 분열이는 태남이 따위와 견줄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종상이는 아내가 매사에 똑 떨어지게 경우 바르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무턱대고 억지 쓰는 걸 속으로 은근히 귀엽게 여겼으므로 그 약점은 건드리지 않고 완곡하게 타일렀다. 나도 태남이가 분열이 나이밖에 안 됐으면 공립학교로 보내겠소. 분열이는 태남이보다 3살이 아랜데 거진 졸업할 때가 됐지 않소. 태남이는 나이도 나이려니와 그 큰 엄장하고 툭 하면 도지는 울떡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서요. 설사 공부에 취미가 붙는다 해도 동무들하고 사귀는 재미없이 어드럽게 학교를 다니겠소. 또 임자는 학부만 철석같이 믿나 본데 일본 통감부 밑에선 학부 대신은 고사하고 상감마마도 허수아비하여. 아휴, 안 그렇습디다. 분열이가 학부에서 인정한 유년 필독서 중에서 맨날 큰소리로 외면서 다니는 게 있는데 뭔 줄 알아요. 경계로다 경계로다 우리 국민. 경계로다 경계로다 우리 국민 저대보소로 시작되는 을사년에 자진한 민영암 대감댁에 돋아났다는 혈죽을 노래한 글이던거려. 분열이 녀석이 극을 좋아하고 늘상 외고 다니는 걸 보면 어찌나 신통한지 학교는 과연 보낼 만한 대로구나 싶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그게 그리 오래가진 못할 거요. 통감 정치가 나날이 그 시커먼 속셈을 드러내고 있으니. 종상이의 안색이 비통해졌다. 안일과 풍요의 수렁에서 흐느적 무디어진 자신의 정신의 서술을 문득 돌이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안에선 더없이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지냈지만 밖에선 되는 노릇이라고는 없었다. 뜻은 컸지만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좌절의 연속이었다. 뜻을 뒷받침할 능력이 모자란 때문도 있었지만 그가 믿고 의지한 송도의 상원이 빈번히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대물림의 상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송상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닌 상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걸 기리고 사랑했었다. 그러나 그걸 믿고 막상 부딪혔을 때 그가 사랑한 자주성 대신에 배타성과 폐쇄성이, 협동심 대신 이기심이 그를 완강히 밀어내곤 했었다. 개성상인의 독특한 상언의 뿌리가 되었던 의롭지 못하게 세운 왕조에서 벼슬을 하느니 장사로 부를 쌓되 부의 도리를 지키기에 철저했던 특이한 기계조차 천박하고 옹졸한 금전 숭배로 타락해 있었다. 수월찮게 당하고서도 종상인은 아직도 이 고장 어딘가에 그 상언의 불씨가 남아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당신이 도와줘야 돼. 종상인은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보내면 예수쟁이 될까 봐도 싫어요. 당신도 예수쟁이는 싫어하잖아요. 내가 그랬던가. 닥터스톤이라나 당신을 고용살이 시킨 서양 사람들을 당신이 얼마나 싫어했다고요. 내가 그랬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군. 그럼 당신이 안 그랬단 말씀이시니까. 아니요, 안 그랬다곤 안 했소. 시방 생각하니 내가 싫어한 건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쟁이였소. 닥터스톤의 예수쟁이 노릇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요. 하나님 말씀이 뭐다 옳다는 걸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그걸 전파하러 온 저들의 생활 방법까지 모두 옳고 이쪽의 것은 모두 그르다는 그들의 생각이 나는 참기가 힘들었던 거요.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건만 지금까지도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그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을 때가 종종 있다오. 테나미를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계기는 저절로 왔다. 어느 날 기돌레를 도와 잔심부름하는 이쁜이가 죽는 소리를 치며 앞마당까지 대굴대굴 굴러들어왔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시방 새골 도련님이 기도로 몸을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요. 아래 것들은 테나미를 새골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기돌이가 아우를 봐 기돌레는 만삭의 몸이었다. 태이미는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대는 걸 참고 가까스로 이쁘니하고 구르다시피 행랑채로 나가보니 기돌레는 이미 이마에 선혈이 낭자한 채 죽은 듯이 쓰러져 있고 테나미는 절구공이를 높이 쳐들고 호령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감히 뒤에서 나를 비웃고 수군대. 어디 내 손에 죽어봐라. 내까지 산 것들 양반의 손에 골백번을 주고도 살인도 안 난다는 걸 모르는, 내가 누군 줄 아는, 난 이런 중인의 집하고는 상관없는 양반의 시다. 양반을 비웃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부릅뜬 태남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높이 쳐든 절구공이는 깍지동처럼 부푼 기돌레의 허리를 겨냥하고 있었다. 사태는 짐작할 만했다. 마침 태남이가 지날 때 계집종들이 수군대며 킬킬댄 모양이었다. 그 광경을 본 태이미는 억제된 분노가 마침내 발화점을 향해 뜨겁게 팽배하듯 온몸에 힘이 충만했다. 내 이놈, 그 몽둥이 거기 놓지 못할까? 내 놈이 양반이라고. 세상이 망하려니까 쌍놈의 양반 노름도 못된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내 놈이 누군가 내 시방 당장 가르쳐 주리라. 그 녀석이 잠시 팔힘을 늦춘 사이에 잽싸게 달려들어 절구공이를 빼앗아 던진 태이미는 숨 쉴 새도 없이 그 녀석 팔목을 낚고채 끌고 다름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힘이 화통처럼 솟구쳐서 끌려오는 태나미가 오히려 숨이 차 허덕일 만큼 빨리 달렸다. 힘은 무진장 솟구쳤다. 제 힘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힘은 그 옛날 양반에 대한 원한과 은하 몇 입만을 지니고 농바의 고개를 넘던 전초만 영감의 힘까지 뿌리가 닿아 있었다. 그녀는 제발로 뛰는 거구의 태나미를 그녀에게 이끌리는 가볍고 하찮은 물체처럼 비웃으며 가끔 욕을 퍼붓는 곳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단숨에 당도한 곳은 여우꼴 태나미가 태어난 외딴 집이었다. 이제 그 빈집은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고 썩은 기둥도 나동그라지고
성안기둥 몇 개만 남아 일그러진 세모꼴을 하고 있었다. 음산하고 흉흉했다. 넌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 똑똑히 봐두어라. 짐승만도 못하게 버러지처럼 천하게 태어났느니라. 너희 애민 수절하다 너희 아범한테 욕을 본 우리 엄마고 너희 아범은 우리 외갓집 멋은 놈이었다. 애비는 달라도 그래도 나한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간인지라 거두어 사람 만들려고 했더니 뭐 어드렇고 어드래. 왜? 양반이 아니어서 억울하는. 억울하면 저 두엄대미에 코를 쳐박고 실컷 곡을 하든지 죽어 없어지든지 마음대로 하렴. 태임이는 그 녀석을 힘껏 지붕이 썩어 두엄더미가 된 대로 밀쳤다. 그 녀석은 썩은 기둥처럼 힘없이 픽 쓰러지면서 그 한가운데다 정말 코를 박더니 끄르끄르 이상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태임이도 기운이 빠져 아무데나 주저앉았다. 탈진한 가운데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